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1kg에 240억 원. 2. 한국 배제하고 3,500곳 파산했다. 3. 한국이 만들면 다르다더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마존과 같은 무상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무수한 섬들.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13년 만에 또 한 번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먼 행성까지 진출한 이유는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 자원인 어목테늄 노트테이늄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어목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린다니까요. 1kg에 한국 돈 240억 팔이 광물이라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속에 등장하는 어목테늄이라는 광물은 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질이자 금속으로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가끔 다루는데 지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 등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는 현실판 어묵테늄의 대표 주자인 티타늄이 무려 8,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태백, 삼척과 경북 봉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광맥을 찾아냈는데,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시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미스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아라이엘은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 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번호 22번의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철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쓸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 화학,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테,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의 사번패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 만큼 추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6,000위안 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이 강원도 태백 일대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지련은 광산개발 전문기업 경동과 태백 삼척봉화 지역 면산층 티타늄철 광산지역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지련이 소유한 광업권에 대한 조강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강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이동원 박사는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 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 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태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임트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직원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 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추가 시추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 탐사를 벌여 태백 일대에서 2억 2천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부는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성광,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희귀금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내장됐다는 조사 결과 경남 하동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강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달러화 강세로 연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재함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마저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가 수직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가 떨어지는 등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안으로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 290조를 넘기면서 재정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폴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2023년엔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 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 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계 부처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경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1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2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본력을 위주로 한 치킨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굴기 치킨게임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유니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에스믹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14 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 한국의 칩사 동맹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화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칭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사드 배치로 비롯한 한한령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사드 배치와 한한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는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에스믹은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에스믹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한 칭화윤이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의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이가 생명주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본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강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듯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에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바닥나 치킨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전투기 도입 논의를 위해 공군 관계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기종으로 한국의 카이가 만든 전투기가 가장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말레이시아군과 국산 경공격기인 FA-50 36대에 대한 추가 계약 소식을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 측에서 처음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공군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초 FA-50 계약을 탄 18대로 한정했으나 한 달 만에 물량을 2배로 늘리게 된 배경엔 다름 아닌 FA-50 개량 전투기를 인수하는 폴란드의 존재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48대의 FA-50 블록 20 항공기와 K-이전차, K-구자주포를 포함한 여러 무기 시스템들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이 첫 낙수 효과를 일으킨 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만 무려 3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 카이가 유럽 시장에 추가로 90여 대의 FA-50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니 근과는 큰 동요 오이모 오래전부터 이 전투기에 눈독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선 다소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를 러우 전쟁과 유럽을 비롯 동남아시아 인접국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교두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언제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즉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유럽의 일부 군사매체 사이에서 FA-50은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는 등 고의적인 깎아내기 전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 계약을 끝낸 폴란드는 물론 말레이시아나 기타 3국에 대한 수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가해질 예정인데요.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FA 경공격기는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마 0.7에서 0.5 용역에서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고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련기 기반의 전투기이다 보니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 필요한 2에서 3시간의 항속 성능은커녕 최대 채공 시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고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FA-50의 유효 작전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에 불과하며 무장 또한 AIM-9 공대공 유도탄과 매버릭 AGM-65제,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인 KGB 등 공대지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나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이 없어 이는 타 기종 대비 수출 시장에서 밀리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구매욕이 싹 달아나지만 허무하게도 카이 측은 이를 맥없이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카이 측에 따르면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의 프로브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악천 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의 동시 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 급에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용화하거나 후방 동체의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등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린다는 구상이었죠.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 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잡음 없이 시행만 된다면 FA-50의 성능 개량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가들은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업체들의 한계가 너무도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카이는 약 420억 원의 예산으로 공대지 무장을 개량하려 했으나 공대공 무장과 항속거리 개선 등을 위해선 2천억의 추가 비용이 들며 이는 국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을 비판하던 매체들은 한국이 경공격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리 없다는 확정하에 바로 이 같은 보도를 내놨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FA-50의 단점을 지적하던 유럽 군사 매체들은 성능 개량이 되기 전 FA-50을 기반으로 허황된 보도를 내놨다는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 FA-50에 대한 완벽한 성능 개량을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측은 카이가 폴란드에 제공한 FA-50 블록 20과 거의 동일한 최신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블록 20 버전이 FA-50 기종 중 가장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뤄진 종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2년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FA-50 블록 20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기 상대열 이사 레이더가 장착됐으며 또한 F-16 블록 70 전투기의 최신 변종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프 무선 장비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도 탑재됐는데 이는 일종의 타겟팅 센서로 공대지 정밀 타격과 정찰 기능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공중급유 프로브 시설도 당연히 탑재가 완료됐으며 영국 코밤사가 개발한 코밤 미션 시스템인 비공개 6TV 음무는 덕분에 FA-50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 여겨진 채공 시간이 기존보다 무려 2시간 가까이 대폭 늘어날 수 있었죠. 이 밖에 20mm 포와 AIM-9 미사일, GG-12, LGB 통합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미사일 등 무장 자체도 F-16과 견주어도 전혀 밀릴 데가 없었는데요. 러시아제 미그-29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레이시아 공군은 교체를 위해 다른 후보 전투기들과 비교하면서도 한국을 끝까지 신뢰하며 카트의 FA-50 블록 20이 완성될 때까지 지난 2년간을 대기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데다 카이 측에서 FA-50 최종 조립 라인 투자는 물론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실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대표단이 지난 6월 경남 사천의 카이를 방문하여 민간과 군용 항공기 생산 라인을 살펴봤을 때부터
이미 한국과 FA50에 대한 추가 계약을 확정짓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KF-21 외에 FA50의 성능 개량 사업이나 노후 전투기 조기 대처 등 카이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강점을 두겠다는 경영진들의 의사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블록 20단계를 거쳐 새롭게 탄생된 FA50은 종전의 F5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F16과 거의 대등하거나 아주 약간 뒤처지는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도 현대화를 거쳐 인면 하중을 확보하고 양력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속 속도와 코너 속도를 낮춘 대신 순간 선회율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인데요. 순수 제공 전투기로 개발된 F16과 비교하면 고등훈련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행 성능은 밀리나 오히려 전자장비의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인식 능력과 높은 수준의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등 앞서 폴란드 국방부가 이 전투기의 피 같은 국방 예산을 쏟아부은 데는 분명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적어도 KF-21이 완성되기 전까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 외 기타 3국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줄 FA50은 훈련기답지 않은 우월한 성능으로 KF-21의 수출 계약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성능 개량 소식은 이미 5세대 전투기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여러 국가에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또 대규모 계약이 터진다면 출고까지 몇 년을 더 대기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빠른 판단은 나름 칭찬해 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고등훈련기조차 F-16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보자면 현재 4.5세대로 불리는 KF-21이 갑자기 5세대로 용하고 나타나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